자,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공지사항도 다 전달해 줄 거니까 빨리 해봅시다. 알겠죠? 네. 반장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단원을 쫙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네.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 땡땡이라는 나쁜 삐삐가 나라를 팔아먹은 그것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이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제강점기가 찾아온 얘기를 할 겁니다. 일제강점기,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기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총 몇 년? 35년간의 굴욕적인 시기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 부릅니다. 이 단원 수업할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안태희가 가끔씩 지나치게 흥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화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 진정하세요, 쓰러지시겠어요? 하고 얘기를 좀 해줘요. 알겠죠? 오늘 수업도 상당히 내가 하다가 화가 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우리에게 깡패면서 사기꾼이면서 악마였어요. 단 하나의 과장도 안 보태고 정말 이랬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1910년대가 되면은 일본이 우리를 차지했잖아요. 초반에 일본은 우리를 완전히 깔아뭉개기 위해서 엄청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일본은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깡패였다. 깡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깡패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누군가를 폭력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돈을 뜯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시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폭력으로 제압하려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삥을 뜯습니다. 화면 보면 조선총독부라는 건물이에요. 저게. 저 조선총독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고 거기다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고종 황제급의 권리를 여기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선총독부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총독이라 불러요. 이 총독 같은 경우에는 육군 혹은 해군의 대장이 임명이 됩니다. 즉 칼 쓰는 놈이랑 붓 쓰는 놈 중에서 누구를 우리나라의 우두머리를 안 친다는 거야? 칼 쓰는 놈. 그럼 얘네들이 통치할 때 당연히 칼과 총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협박하면서 통치를 할 거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뻔하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헌병경찰제도라는 거 얘네들이 시행하게 됩니다. 헌병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자, 헌병이란 건 뭐냐? 군대 경찰이에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이거든요. 근데 군대 경찰만큼 되게 엄격하겠죠? 그리고 군인이니까 당연히 총이랑 칼 막 들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군대 경찰을 당시에 일본은 일반인들한테 투입을 시킨 겁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은 총이랑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 그러면서 우리를 막 감시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갑자기 총을 들이면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거기서 까딱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진짜로 이 방아쇠가 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헌병경자들한테 무슨 권한이 지어지면 즉결 처분권이랑 권한이 지어지거든요.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결정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헌병경찰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채찍으로 때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까? 오늘날의 경찰들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패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언론에 막 나고서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때 새롭게 부활한 게 뭐냐면은 요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온장, 태형이라 부르죠.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태형을 일제강점기에 다시 부활시켜버려요. 일본 애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 조선시대에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벌도 있었는데 뭐 태형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태형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궁둥짝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궁둥짝만 때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선 태형령이잖아.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때렸을까요? 안 때렸어요. 이거 명백한 민족 차별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 일본 애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들 일본 애들이랑 똑같이 대우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대놓고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공포 분위기로 통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 4명 보이나요? 네. 저 사람들 근데 군인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일부러 제복을 입게 하고 칼을 차고 다니게 한 거지. 무섭게 하려고.
생각해봐. 너희가 수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민준이가 떠들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칼을 뽑아주면서 막아요로 하면서 목에다 칼을 들이미는 거야. 엄청나게 살벌하겠죠? 그런 상황이 진행됐던 게 1910년대였던 겁니다. 자, 신문은 당연히 마음대로 낼 수가 없었겠죠. 물론 뭐 조선총독부 사랑해요 하는 친구들은 낼 수 있었겠지. 언론 안 되고 책을 내는 출판도 안 되고 모임하는 집회도 안 되고 조직을 만드는 결사 다 안 됩니다. 모든 자유가 제한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선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민족교육을 다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애국심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교육을 4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일본 애들은 6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는 떨어지는 차이 약간 덜 떨어져서 그렇지. 너희들은 4년이면 충분해. 4년 배우면 그 정도면 부려먹을 정도로는 똑똑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차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은 당시에 깡패처럼 우리를 폭력적으로 다스렸던 겁니다. 자, 근데 깡패가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땅을 뜯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도 일본입니다. 자, 삥 뜯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열심히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근대적인 토지제도를 우리가 수립해주겠다라고 일본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많은 땅이 당연하게도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야?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기한부 신고제거든요. 신고를 해야 돼. 내가 내 땅을 직접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신고하는데 뭐가 정해져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기한 내로 신고를 못하면 내 땅이 일본 땅이 되는 겁니다. 신고서를 딱 받았어. 근데 한문이 적혀 있네. 이거 신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기한 지났어. 끝 하면서 내 땅이 뺏겨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리고 이 신고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유권은 신고가 가능했는데 경작권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작권은 다른 말로 소작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유권은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냥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럼 경작권은 뭘까요? 그치. 내 땅이 아니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경작권 내지 소작권이라고 불러요.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소유권의 3분의 1의 가격을 내고 소작권을 구입을 할 수 있었거든? 이거 한번 내면은 그냥 그 땅에서 내가 맘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땅 주인도 나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에 일본 애들이 야, 소작권이란 개념 그게 뭐야? 없애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해버렸던 거지. 그러면은 땅 주인들한테 소작권을 돈 내고 샀던 많은 소작농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뺏기게 되는 거지. 물론 땅의 주인이 엄청나게 마음 좋은 사람이면은 괜찮아 농사 계속 지어 이러겠지만 대부분의 땅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어? 야, 나가. 너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고를 안 한 토지는 일본인한테 넘어간다 했죠. 당시에 신고 안 한 토지가 여기로 모이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제 일본인들한테 스피커를 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선 토지 싼값에 나왔어요. 박앤세일 빨리 사러 오세요. 하면은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좋네 하면서 막 사가는 겁니다. 짜증이 안 날라서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1910년대에 농민들 비율이 이랬단 말이야. 자, 하나씩 볼까요? 지주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농사 지어줘?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소작농들이 농사 지어준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자작농은 뭘까요?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거. 그러면 자작 겸 소작농은? 그렇지.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소작농은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만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건데 지주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지주들이 대부분 누가 늘어나겠냐면 일본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본인들이 지주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에 샤바샤바하는 일부 나쁜 한국인들도 저 지주에 포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고 못한 토지 어떻게 된다 했지? 뺏기잖아. 그러면은 자작농이랑 자작 겸 소작농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게 다 어디로 넘어가? 소작농으로 넘어가. 그러면 늘어난 소작농이 그 지주들한테 지배를 받는 그런 경제적인 속박의 구조에 우리가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1910년 되었던 겁니다. 자, 짜증내는 얘기는 좀 해봤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거기에 맞선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겠죠? 1910년대에 우리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화면 보이나요?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의 수가 총 몇 개나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10개? 저기에 나와 있는 것도 10개가 넘는데? 1720개 1720개? 100개? 31개 5000개 5,000개요?
5,000개. 500개가 아니고 5,000개. 엄청 많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과서에 나온 거는 우리가 한 번씩 읽어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읽어볼게요. 신흥학교에서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부민단, 대한독립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대한국민회, 서전서숙, 명동학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사관양성소,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까지.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 외우라고 차마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개라도 기억합시다. 뭘 기억할 거냐면 신흥무관학교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신민회 기억하나요? 안창호 아저씨가 비밀리에 조직한 그 단체였잖아요. 이 신민회에서 세웠던 만주의 무관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무관이니까 칼과 총을 쓰는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이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에서 김좌진 같은 사람들이 되게 유명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비밀결사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왜 비밀리에 만들까요? 일본이 방해하는. 그치, 일본이 자꾸 방해하니까. 이쪽에 나와 있잖아요. 결사의 자유 금지라 돼 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비밀결사 조직을 만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만들었다가 때려맞은 사건이 뭐가 있냐면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 신민회랑 연관되고 있거든요. 신민회 관련된 사람들 105인을 잡아와가지고 야 니들 총독 암살하려 했지 하면서 고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당했고 결국은 이 신민회가 해체가 돼버렸었거든. 그런 꼴이 안 나려고 이 사람들이 비밀결사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독립의금부라던가 대한광복회라던가.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꿈꿨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이라 해가지고 황제가 없는 정치를 꿈꿨습니다. 근데 뭔가 얘기하다 보니 되게 특이한 점이 있네요.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내용이 정반대예요. 하도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해체되고 여기 있는 그 독립운동기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1910년대에 안타깝게 당하고만 있나 싶던 차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 터지는 날짜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날짜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오늘 수업의 제목을 얘기를 안 해줬었나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바로 대한독립만세입니다. 제목 들으면 느낌 빡 오죠?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 3.1운동, 병천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3.1운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절대. 어떻게 보면은 1학기 수업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 아저씨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들끼리 팀을 싸가지고 싸웠었거든. 그 과정에 패한 사람들이 있었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사람들의 식민지한테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야.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거 우리한테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좋은 얘기. 나쁘지 않죠? 우리의 운명은 지금 일본이 쥐고 있잖아. 근데 야, 너희의 운명은 너희가 직접 결정하는 거야 라고 미국 대통령이 대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짱 센 미국 아저씨가. 물론 이 아저씨는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그래, 우리 독립할 수 있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하나씩 볼까요? 만주에서는 무호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돼지 같은 인상을 살 바에는 내 몸을 바치고 피를 철철 흘려서라도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거든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들 400명이 도쿄, 일본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도쿄의 강당에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겁니다. 당연히 외치자마자 어떻게 됐겠어? 일본 경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40명을 잡아가고 나머지를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근데 다음날에 또 이걸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서 2월 한 달 내내 일본 도쿄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깡이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뭐야? 만주도 이러고 일본도 이런데 우리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미독립선언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기미독립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 종교계 대표들이 모인 민족대표라는 것이 있어요. 총 33명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동학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33명이 모여가지고 이 3.1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 대표들도 함께 3.1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2월 28일에 미리 기미독립선언서를 쫙 복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뿌려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의 생각이 뭐냐면 3월 1일 오후 2시가 되면은 서울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갈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근데 왜 굳이 3월 1일이었을까요? 그 고종이 죽은 날이잖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1월 달에 고종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인산일이라고 하죠. 그 장례식을 3월 달에 할 생각이었거든요. 3월 3일. 그러면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올 거 아니야. 어쨌든 고종이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전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종로 탑골공원에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시민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종로 탑골공원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민족대표 33명이 걱정을 했대요. 무슨 걱정을 했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은 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태화관이라는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 안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외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지. 우리 대한독립 만세 외쳤으니 잡아가세요 하고 얘네들이 잡혀갑니다. 원래 탑골공원에서 이거 외쳐주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탑골공원에서 외치면 위험하니까 국민들이 다치니까 자기들끼리 식당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전화 걸고 잡혀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민족대표들이 잡혀가는 동안에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벙진 거지. 왜 안 와? 2시에 발표하기로 했잖아.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그때 이제 나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학생. 일제강점기 내내 내가 학생 얘기할 거거든요. 학생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지켜지지 못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 시작이 여긴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가면서 3.1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태극기를 휘두르고 태극기가 없는 사람들은 흰 천에다가 독립, 만세 적어놓고 흔들고 그거 없으면 모자라도 흔들고 없으면 옷이라도 풀어헤쳐가지고 흔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만세 시위를 했던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일본이 멸망을 바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란 거는 오직 하나, 대한의 독립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전개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일본이 폭력적이고 비평화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던 거죠.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유관순 열사. 너무나도 유명하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만세운동 과정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붙잡히게 되는데요. 당시에 유관순이 재판장에서 5년형을 선고받아요. 왜 5년형이었는 줄 알아요? 최대형령. 사과하면 봐준다 그랬는데 사과 안 하고 2년형. 그치. 너무나도 역시 천한 사람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네. 재판장이 물어본 거지. 너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고 일본한테 충성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유관순이 거기에 대답으로 이제 의자를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재판장한테. 그래서 5년. 의자 집어 던졌다고 5년은 너무한데. 물론 뭐 이게 1년 6개월로 깎이긴 깎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관순 열사가 그 1년 6개월을 다 감옥에서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고등학생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1년 6개월도 못 버티고 나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거기서 폭력과 고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윤영숙 열사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태극기를 짚고 흔들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그 왼팔을 잘라버렸대요. 근데 그 떨어진 걸 보더니만 다시 태극기를 잡아서 오른팔로 흔들고 시위를 했다는 거죠. 3.1운동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시로 퍼지고 그게 농촌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뭐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
땅 다 뺏어갔잖아.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당연히 눈앞에 있는 곡괭이를 짚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사건이 몇 개 더 있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이것도 들어봤죠? 제암리라는 마을에 집을 35채를 일본 애들이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안해 우리가 사과할게 하면서 제암리에 있는 교회로 불러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궈버리고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을 지르는 거라고 하는데 악마 같은 놈들. 그래놓고 사람들 뛰쳐나오면 총으로 쏴버리고. 거의 뭐 초반에 그냥 제대로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불을 꺼버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민족의 특성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끄려고 하면 할수록 들불처럼 번져오르는 그 특성은. 3월, 4월 2달 동안 618곳의 장소에서 848회의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참여한 백성의 수가 200만 명입니다. 당시에 전 국민이 2천만 명이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200만 명. 오늘날 촛불 집회하면 5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잖아.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를 펼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렇게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일본은 이것들 발악하네 하면서 우리를 막 짓밟았고 그래서 결국은 3.1운동은 아시다시피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중국, 하와이, 미국 여기저기서 다 펼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의 상황을 아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깜짝 놀라게 돼요. 뭐야? 깡패처럼 때리고 삥 뜯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더 저항을 하네? 통치 방식을 바꿔야겠다라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라는 방식으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조선, 너희들이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줄게 하면서, 물론 이것도 사기꾼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통치 방식을 바꾸는데도 큰 영향을 줬던 게 3.1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3.1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200만 명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나는 확실하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하나로 뭉치게 해줄 중심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부를 새롭게 하나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의 열망을 하나로 묶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운 정부가 바로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겁니다. 자, 여기서 네 글자만 가려봅시다. 이제 뭐가 되나요? 대한민국.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은 3.1운동이었다. 즉 3.1운동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사건이란 겁니다. 내가 그냥 내피셜로 지어내는 것 같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3.1운동의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단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우와 멋있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뿌리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3.1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인 천안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나름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3.1운동 과정에 몇 명이 사망을 했냐면 7,5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46,000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희생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수업을 안창호 선생님이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최대 문제는 이 날을 없애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3.1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